흐름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016년부터 설정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요. 2015년도의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12월 2015년도 12월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이 그게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어떤 내용이 되죠? 2000년 이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인상합니다. 17번 인상했어요. 1년에 FOMC 회의가 8번 열려요. 근데 17번이면 1년 플러스 1년 플러스 한 번 더.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 번 올릴 때마다 25bp씩 올립니다. 0.25%를 올려요. 그렇게 해서 1%의 금리가 얼마? 5.25%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금리를 내리나요? 아니야.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는데 2007년 시작하자마자부터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에 프라임이 있고 RTA가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어요. 프라임이라는 거는 1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신용도가 높은 80%. 그다음에 RTA가 10% 수준, 서브프라임 10%.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제일 낮은 쪽. 근데 거기가 골마 터진 거예요. 주택이 1억짜리 주택이라고 치면 500만 원만 있으면 9,500을 대출을 해줘서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나 500만 있으면 주택 하나 사네? 그렇게 해서 옆집하고 막 계속 주택이 잘 팔리게 된 거죠. 잘 팔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이 1억짜리가 금방 1억 1천만 원이 돼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1억에서 10%가 아니라 파생의 논리가 500 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되니까 200% 수익 났잖아.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1,500으로 올려야지. 그게 아니라 이걸 쪼개서 500짜리 집을 3개를 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장이 폭등이 나온 거죠. 경기가 굉장히 크게 살아난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 부분이 골마 터진 겁니다. 골마 터져서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체 시장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결론은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5대 IB가 있는데 투자은행이죠. 이 5대 IB에서 베어 스턴스가 2008년 들어서자마자 망합니다. 1분기에. 그러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거고 3위에 놓여져 있던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거는 골드만 삭스와 JP 모건 스탠리만 살아남죠. 그 흐름 이후에 2006년 6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마지막 금리 인상. 그로부터 9년 6개월 만에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올린 게 2015년 12월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 흐름의 동반적인 강세를 똑같이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글로벌 모든 증시가. 근데 그중에서도 빨간 색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변동폭이 조금 더 확장된 거죠.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좀 조절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춰야 돼. 그래야 이제 뭐 대선에서 자금을 좀 풀어주고 표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 방식이죠. 그런 과정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똑같이 폭락. 코로나19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죠. 경기 부양책. 지표는 사실 크게 악화된 게 없어요.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그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부양책의 이론으로 제로금리까지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돈을 유동성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똑같이 가요. 유동성 랠리. 초록 색깔의 프랑스 까크, 검은 색깔의 일본 니케이 지수, 캔들 우리나라. 그리고 빨간 색깔은 다우지수인데
미국 변동률이 더 커졌다 그랬죠. 돈을 더 많이 뿌려서. 방향성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정점 찍고 밀릴 때 방향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22년 10월 말 기준에서의 저점을 찍을 때 기준, 요 저점을 찍을 때 기준 여기 비슷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사상 최대치 고점 3만 1000대 대비해서 4만을 넘겼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4000포인트. 다우지수도 이 고점 대비해서 넘깁니다. 그래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3500, 600. 프랑스 까크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면서 3500, 600 수준.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대만의 가권 지수가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고 그리고 나서 랠리. 왜요? TSMC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22대에서 삼성전자랑 비슷한 시가총액이었는데 그냥 TSMC가 GPU 파운드리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다 생산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3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만도 시가총액 우리나라 증시를 넘겨요. 어찌됐건 다 글로벌 증시 폭등인데 우리나라만 이격이 좀 발생됐어요. 이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한다?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못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건 뭐 영수회담을 진행을 했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누가 뭐라 하든 정치적인 색깔 빼고 그 정정불안의 일정 범위가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랠리는 누가 만들어놨어요? IT, AI 기반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이닉스 220% 올랐어요. 23년 이후에 220%, 삼성전자가 48%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8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을 한 건데 삼성전자 조금 제한적으로 올랐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흐름만 탄력을 조금만 받아줘도 이 이격은 줄어든다. 이번 달 말까지 3천 넘겨도 이상할 거 없다. 3천이요? 아 제발 좀 3천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3천 생각하지 마시고 2,800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거기서 7%만 움직여도 3천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10%만 움직이면 시장은 7% 이상 움직입니다. 아니 최근 들어서 하루에 하이닉스, 현대차 뭐 3에서 5%, 5에서 7% 그냥 움직이잖아요. 이번 달 들어서만 하이닉스 23% 올랐어요. 5월 종가 대비. 현대차 5월 종가 대비 13%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5월 종가 대비해서 11% 올랐어요. 근데 왜 이달 말까지 7거래를 남았는데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3천 못 넘기면 어때? 다음 달에 넘기면 되지.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3천을 누가 견인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증시가 다 날아간 일본이 더 강력하게 날아간 이유가 AI, 반도체, 일본도 장비 부분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왜 써?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폭락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변동률의 이격만 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끌고 갈 거냐의 기준만 중요시 보면 된다. 그 누가 끌고 갈 거냐의 기준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등극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지금 메타 플랫폼 TSMC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모두 전부가 다 AI. 애플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AI 발표하고 5월 폭등, 6월 폭등. 그래서 시가총액이 다시금 1위로 올라왔죠. 무슨 얘기냐면 MS가 시가총액 1위였는데 애플에게 시가총액 자리를 뺏겨서 2년 2개월 동안 애플이 1위를 했어요. 그걸 다시 MS가 차지한 거는 1월 11일 날 1위로 올라오고 장중에 12일부터 완전히 1위. 그것이 다시 역전된 거는 5월 달에 애플도 우리도 AI 그렇게 되면서 5월 폭등, 6월 폭등 나오면서 이번 주 들어서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죠. 그걸 사상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긴 거, 1조 달러를 넘긴 거 언제요? 정확히 2023년 5월 25일 날 1조 달러를 넘깁니다. 아니 무슨 윤정두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요. 중간에 뭐 ASML이라든가 그리고 SMCI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 무너지더라도 알파벳 설명드리면서 끄떡없다. 알파벳 작년 10월 25일 날 개파락 9%. 근데 그 흐름이 성장으로 그대로 연동이 됐죠. 시가총액 3위였어요. 그 당시 기준에. MS라든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메타의 흐름이 멀쩡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나머지 업체들의 눌림폭은. 그러니 애플에 대해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정확한 날짜를 윤정두가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5월 25일 날 갭상승 26%잖아요. 그리고 29%까지 올라가. 이게 어마어마한 갭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적을 냈는데 1달러 미만 90센트의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주당 1달러 9센트.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날 종가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였습니다. 8천억 달러. 거기서 25%만 올라와도 1조 달러잖아요. 근데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라가고 종가가 24%대. 여기서 1조 달러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윤정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저게 5월 23일이죠. 이때 당시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의 순위가 작년 1월 달에 엔비디아의 글로벌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10위 안에 없었어요. 근데 22년 11월 30일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픈 AI가 생성형 AI, 챗 GPT를 발표를 하면서 AI 시장이 확장이 되고 그 서버의 증설에 GPU의 판매가 늘어나고 그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완벽해지면서 시가총액 미국 시장 10위에도 못 들어오던 그런 종목이 쭉쭉쭉 올라와서 5월 24일 날 8천억 달러. 그리고 실적 발표 한 방에 1조 달러. 지금 3조 3천억 달러. 그게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라고 써있죠. 윤정두 머릿속에서는 이게 다 남아있는 거. 언제 한번 갭을 메꾼 적도 없어. 슈팅이야.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과연 이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시가총액 당시 2위 MS와 시가총액 당시 3위 알파벳의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나니까 우와 이거 AI 기반의 성장이 어마어마하구나.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650달러였습니다. 지금 주식 분할했죠? 주식 분할 안 했다고 치면 이게 얼마 돼 있는 거예요? 목표가 650달러. 윤정두가 설정한 게 기술적으로 지금 1300달러 넘겼잖아요. 응? 1300달러를 넘겼어. 윤정두가 650달러 얘기할 때도 야 이렇게 가파른데 이렇게 가파른데 이게 10월이에요. 작년 10월. 이렇게 가파른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기술적 분석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의 기술적 분석 교육 들어간 사람은 윤정두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훌륭한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지금 팍스형제 TV에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650달러를 목표 주가 드렸던 부분을 870달러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서도 기술적으로 분석도 해드리죠. 단순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하나만 가지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감정해드렸고 그리고 1000달러, 1200달러의 기준을 822불일 때 1000달러, 1200달러까지 기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은 다 해드렸죠. 주당 순이익의 강세 부분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MS, 알파벳, 메타까지 다 예를 들어가면서 결론은요.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MSCI라든가 ASML이라든가 그쪽 실적 범위가 예상 외로 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이 뜨고 760불까지 는 762불까지 고점이 얼마였는데 974불에서
남들이 다 이거 무너졌다 끝났다 할 때 아니야 목표 주가 1100불 유지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흔들림이다. 왜? 메이저들이 멀쩡하니까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AI 관련된 서버의 증설에 대한 수요가 완벽하기 때문에 결론은요. 돌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목표 주가 1000, 1200달러, 1300, 1500달러. 1300, 1500달러. 누구보다 먼저 윤정두가 그러고 나서 주식 분할 이후에 160, 200달러를 설정해 놓고 지금 현재 내놓으라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엔비디아 200달러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급증갭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을 윤정두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 금융투자협회는 뭐냐면 모든 금융사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회에서 교과서적인 교재를 만들어요. 교과서예요, 그게. 그 교과서 무슨 교과서냐면 뭐 증권사나 보험사나 금융기관에 있어서 은행이나 금융 자격증 있죠. 그걸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 모든 분들, 그 교수분들은 뭐 당연히 박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도서 내용이 잘 생각해 보시면 1.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아니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일부만 설정해 주고 2.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도 일부만. 그리고 3. 예를 들어 증권사 그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으로 따지면 뭐 투자 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 대해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공학도 분들도 계시고 교수진들 분에서 그리고 경제학 박사도 계시고 완전하게 주식에 대한 뭐 박사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 서양식 패턴 분석이나 서양식 분석의 갭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을 가져다가 금융투자협회 교재에서 이렇게 급진갭이 있습니다. 급진갭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우 이론 기준의 추세 추종 국면이고 그다음에 엘리어트 이론의 3번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도 불리면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갭이 발생되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설정하냐고 목표치를.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도서에 단 한 군데도 예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없어. 윤정두 도서 이외에는 38년 된 노하우로 그 목표치 설정하는 그거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포털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에 다 뒤져보세요. 갭에 대한 교육 자료 다 뒤져보세요. 너튜브 가서 다 뒤져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증권책이라고 도서라고 딱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그대로 훔쳐다가 자기 거 있냐 그대로 넣어놔. 그래서 결론이 급진갭이 발생되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끝. 훔쳐다가 자기 책인 것처럼 짜집게 해서. 근데 윤정두 도서에는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설정 범위. 윤정두 도서 광고 아니야. 도서 지금 다 절판돼갖고 시중에서 구하지도 못해. 이거 다 무료로 지금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파일로 해서. 이거 갭에 대해서만 1시간 아니야. 4시간, 5시간 교육이에요. 갭에 대한 교육 하나 6시간 교육이구나. 갭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그 다음에 일반 갭, 그리고 소멸 갭, 그 다음에 급진 갭, 돌파 갭, 그리고 손꼴 반전까지. 그 내용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 대충 그림 그려놓고 목표 주가 이래요.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윤정두는 무지하게 많이 싸웠었어요. 왜? 방송에서 이렇게 깨버리니까.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걸 훔쳐다가 자기 책임력 쓴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이거 이외에 거래량에 대한 해석 내용이 오류가 있어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한 해석도 오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윤정두가 다 꽂아서 잘못됐습니다. 교재 내용에 깃발령이 있는데 소형 잡주 점상 가는 걸 깃발령이라고 예제를 들어놨어. 잘못된 겁니다. 방송에서. 그 난리 났었어. 연락 오고.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하세요. 그걸 보고 배운 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증 딴 분들이. 거기에
그거를 훔쳐다가 자기 책임량 쓴 사람들이 무슨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윤정두는 윤정두 도서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들어가고 그 교육교재 윤정두 도서로 다 쓰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KLX 가서 강의하고 결론은 요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갭에 대한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지금 1위인 종목이 갭 상승이 이렇게 우와 그 힘. 38년의 경험칙상 이 높이만큼의 흐름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 퍼센테이지의 기준이 잡힌다. 이런 내용들. 목표 주가 160불에서 200불까지 설정이 된다. 기술적인 부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92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 9센트가 나왔어요.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시가총액이? 이날 기준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고 1조 달러를 넘긴 거죠. 지금 얼마입니까? 3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실적은요. 6배가 늘어났는데 그죠? 6배 됐잖아. 그럼 여기서 곱해주면 68에 48, 4조 8천억 달러 돼 있어야 되잖아.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 아직 3조 3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설정해드린 목표 주가보다 계속 올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현대차의 기준의 실적이 지금 지난해 순이익 12조, 올해 13조. 순이익이 내년에도 13조 예상해요.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증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예를 들면 여기서 PER 10배로 잡으면 얼마? 130조죠. 지금 60조가 안 돼요. 그러면 130조면은 2억 900만 주짜리야. 현대차 채널 돌리지 마세요. 주식수도 모르면서 무슨 현대차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2억 900만 주짜리에 지금 30만 원이 채 안 돼. 60조가 안 나와요. 60조 깔짝깔짝해. 그럼 예를 들어서 13조의 순이익이면 PER 10배 잡으면 130조의 시가총액이 돼야 되거든요. 2억 900만 주로 나눠주면 6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도 고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60만 원으로 왔어. 그럼 현대차 목표 주가 높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높일 수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실적이 제한적인 상향이니까 못 높이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의 목표치를 윤정도가 계속 높이는 이유는 급증갭이 발생됐어요. 그건 기술적인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 이상한 아저씨가 무슨 뭐 영업이익 증가율만큼 그게 아니라 일단 주당 순이익의 증가 부분만큼의 시가총액의 범위. 그래서 4조 8천억까지 무조건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흐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녹화 방송 또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이닉스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엔비디아의 흐름 보셨잖아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하이닉스의 기준과 삼성전자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시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